전하,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됩니다. 그 말을 입에 담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세조도 아니었고 조정의 간신배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세종대왕의 친형, 왕실의 최고 어른, 조카를 죽이라고 재촉각한 그 사람의 이름은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왜 조선 왕실은 17살 소년을 이렇게까지 버렸을까요? 그리고 어째서 단 한 명의 미천한 아전만이 그의 싸늘한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늘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때는 서기 1450년 조선의 봄이었습니다. 태종대왕은 재위 32년째를 맞이하면서도 몸은 이미 달을 대로 달아 있었죠. 한글 창제로 온 백성을 깨우쳤고 추구기로 하늘의 뜻을 재었고 훈민정음 반포로 인류의 역사에 한 줄기 빛을 새겼던 그 임금이 이제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임금이 승하할 때라면 가장 가까운 왕자들이 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법도였죠. 그러나 세종은 궁이 아닌 넷째 아들 영응대군의 사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실의 법도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임금이 왜 굳이 자신의 임종을 왕자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맞이하려 했을까요? 세종의 눈빛은 마지막 순간까지 형형했습니다. 병이 들어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그 눈 속에 담긴 무언가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불안. 그것이었습니다. 왕 중의 왕이라 불렸던 세종이 마지막까지 거두지 못한 것은 바로 왕위를 둘러싼 불안이었죠. 세종은 새 손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한 상대가 바로 집현전 학사들이었습니다. 왕자들이 아닌 신하들에게 왕위 계승자의 앞날을 맡겼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종의 마음속에 왕자들은 이미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수염대군 그 둘째 아들에 대해 세종은 끝내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경고입니다. 그 침묵이 훗날 어떤 피바람을 불러오게 될지 세종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문종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 조용히 오갔습니다. 병약한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떼면 어린 세손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왕 뒤에서 왕자들이 권력을 노릴 것이 뻔한 일이었죠. 세종은 그것을 막고자 했지만 신하들에게 맡긴 그 부탁이 세상에 들을 귀가 되어줄지 완벽이 되어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남자의 35년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양녕대군입니다. 태종의 맏아들로 태어나 세자 자리에 올랐지만 20살이 채 되기 전에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난 남자. 어째서 그가 쫓겨났는지는 사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폐위된 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양녕대군의 나이가 22살이었던 1417년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그 충녕대군이 훗날 세종이 되었지요. 양녕대군은 그날 이후 35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왕이 될 운명이었던 자신 대신 동생이 임금이 되어 성군 소리를 들으며 역사에 이름을 새기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태종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는 양녕대군이 동생 충녕에 관한 은밀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위 컴플렉스, 분노, 그리고 35년의 세월이 쌓여 만들어낸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유정난 이후 양녕대군은 드디어 오래 참아온 그 무언가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어린 조카 단종이었습니다. 1452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은 12살의 단종이었습니다. 아직 목소리도가 변하지 않은 나이, 활쏘기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나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어좌에 앉은 단종의 어깨는 너무도 작았습니다. 홍룡포는 그 몸보다 훨씬 컸고 원유관은 작은 머리 위에서 조금이라도 틀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단종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기에는 너무 많았고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며 아버지 문종은 방금 전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공백을 가장 영리하게 채운 것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 그는 세종의 명을 받아 두만강 유역 육진을 개척한 무관 출신의 명재상이었습니다. 백전노장의 경험과 정치적 통찰이 어우러진 인물이었죠. 그러나 바로 그 능력이 야심을 가진 왕자들의 눈에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보였습니다. 어린원이 어저에 앉아있는 동안 각 왕자들은 그 공백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밤이 깊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김종서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종서가 나왔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수양대군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 자리에서 철퇴를 들어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손꼽히는 명장, 세종이 아끼던 재상, 육진 개척의 영웅이 한순간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김종서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그 피가 마당에 돌을 적셨죠. 이것이 계유정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궁으로 쏟아져 들어가 황보인과 조정의 주요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12살의 왕이 밤새 들려오는 소란과 비명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스스로를 지켜줄 힘도 믿을 신하도 순식간에 사라진 그 밤. 단종의 어자는 이미 비워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영의정이 되어 병권과 인사권을 손에 쥐었고 단종은 이름뿐인 왕으로 남게 되었지요. 신하들은 살아남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실의 최고 어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녕대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양은 1000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쿠데타를 1000명, 즉 하늘의 뜻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죠. 그 말 한마디로 수양대군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닌 하늘이 선택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단종은 역사의 그늘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양녕대군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35년의 원한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권력과의 결탁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왕이 될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원망이 마침내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만드는 데 쓰인 것이죠. 역사의 아이러니란 이런 것입니다. 왕이 되지 못한 자가 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어린 왕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에게 남은 최대의 위협은 셋째 형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글씨와 그림으로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혔고 몽유도원도라는 걸작을 세상에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에게는 예술적 재능 외에도 정치적 기반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안평대군의 존재는 위험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인물, 단종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것이 또다시 양녕대군의 조언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녕대군은 안평대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형이 아우에게 또 다른 아우를 죽이라고 권한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그의 아내 사사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7이었죠. 몽유도원도를 그렸던 그 손이 그 꿈속 낙원을 그린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영원히 멈췄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구조 속에서 단종은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예외가 없는데 조카인 자신이 어찌 예외이겠습니까? 안평대군이 사라진 뒤 주정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단종을 압박해 왕위를 내놓게 했습니다. 단종의 나이 15이었습니다. 어저에서 내려온 소녀는 상왕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조용히 불공을 들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효령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 양녕대군이 폐위될 때도, 동생 충녕이 왕이 될 때도, 계유정난이 일어날 때도, 안평대군이 사사될 때도 효령대군은 절에서 향을 피우고 불경을 읽었습니다. 효령대군은 91년을 살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중 하나였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왕위를 노리지도 않았고 권력 투쟁에 나서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돕거나 저지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순수한 초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영리한 선택이었을까요? 효령대군의 침묵은 어린 단종의 죽음 앞에서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방관이었을까요? 동조였을까요? 역사는 그 물음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선의 땅이 핏빛으로 물들어가던 그 시절, 단 한 명의 왕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6째 아들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미 계유정난 직후부터 수양대군에 의해 유배 생활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1457년 금성대군은 유배지 경상도 순흥에서 그 지역의 부사 이보음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꾀했습니다. 릴서를 보내고 사람들을 규합하며 아직 조선의 심장 어딘가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금성대군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죠. 그것이 충심이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밀고자가 나왔습니다. 어사는 사전에 발각되었고 금성대군은 붙잡혀 세조 앞에 끌려왔습니다. 신문장에서 금성대군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 눈 안에는 공포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슬픔만이 있었다고 사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사사하라 명했습니다. 관종을 지키려 한 마지막 왕자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금성대군의 죽음은 세조에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단종을 사겨두는 한 이런 복위운동은 끝없이 일어날 것이다. 소년 하나의 목숨이 왕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1457년 가을, 영월 땅에 왕실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사신이 들고 온 것은 붉은 칠기 쟁반이었고 그 위에는 백자 사약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 사약이 도착하기 전까지 단종은 청령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령포는 기묘한 장소입니다.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서강이 흘러 실질적으로 섬처럼 고립된 곳이었죠. 그해 홍수가 나서 청령포 일대가 물에 잠기면서 단종은 영월 관하 근처의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단종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단종은 그 유배지에서 어떤 날들을 보냈을까요? 서강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이 어좌에 앉아있던 경복궁을 생각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문종과 어머니 현덕왕후를 그리워했을까요? 역사는 그 매면을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청령포의 강물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약을 가지고 온 사신 앞에 단종은 의연했다고 전해집니다. 17살의 소년이 어떻게 그런 의연함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을 예감했기에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오히려 두려움보다 체념과 담담함이 앞섰는지도 모릅니다. 사약잔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그 손이 조금 떨렸을 뿐 단종은 끝까지 왕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사약이 집행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단종의 시신은 그렇게 아무도 거두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나라의 임금이었던 사람의 몸이 누구 하나 손대지 않아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까요? 단종의 시신에 손을 대면 세조의 노여움을 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두려웠습니다. 왕실 어른들은 침묵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17살 소년은 죽은 뒤에도 벌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홀로 영월 땅으로 걸어왔습니다. 엄흥도라는 이름의 영월 호장이었습니다. 아전, 즉 지방의 관리였습니다. 왕실 어른도 아니고 고위 대신도 아닌 변방의 미천한 관리 하나가 아무도 오지 않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범응도는 단종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임금을 어찌 썩게 두겠는가? 이 말의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범응도는 당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왕명을 어기는 것이었고 자칫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 자신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죠. 그러나 엄응도는 두려움보다 의로움을 택했습니다. 엄응도는 자신의 관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마련해 두었던 그 관에 단종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삽을 들어 무덤을 팠습니다. 밤새 산을 파고 흙을 덮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조선의 왕에게 마지막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 삽질 소리가 그 밤 영월의 산에서 들린 가장 고결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권력이 살린 자들의 이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양대군. 그는 세조가 되어 조선 제7대 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나름의 안정을 찾았고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망령대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70살을 훌쩍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양대군의 찬탈에 정당성을 부여한 그 노인은 천수를 누렸습니다. 효령대군은요, 91살까지 살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그 침묵의 왕자가 조선 왕실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종은 17에 죽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것은 12이었으니 불과 5해 사이에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었다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5해가 얼마나 길었을지 단종만이 알 것입니다. 죽이라고 한 사람은 천수를 누렸고 침묵한 사람도 천수를 누렸고 왕은 17에 죽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렇게 잔인합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또한 뒤집어지는 장이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난 1698년 숙종이 교지를 내렸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되어 있던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복위시킨 것입니다. 묘호를 단종이라 하고 느모를 장른이라 하였습니다. 역사가 마침내 소년에게 그 자리를 돌려준 것이었죠. 그리고 같은 해 엄응도에게 공조 참판의 벼슬이 추증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인 그 아전에게 나라가 뒤늦게 예를 갖춘 것입니다. 관직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추중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역사가 당신을 기억한다는 것, 당신이 옳았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다시 마주합니다. 단종을 죽인 것은 세조였을까요? 수양대군이었을까요? 그것은 너무 좁은 물음입니다. 단종을 벌인 것은 왕실 전체였습니다. 죽이려고 재촉한 양녕대군, 침묵으로 방조한 효령대군, 권력에 굴복한 대신들,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차가운 땅, 그 모든 것이 단종을 향한 버림이었습니다. 왕이 단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왕실 전체가 소년을 버렸습니다. 그 버림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권력도 없고 신분도 높지 않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엄응도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왕실이 버린 왕을 한 아전이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41년 뒤 역사는 그 아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권력은 양녕대군을 살렸고 효령대군을 살렸고 세조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엄응도의 삽질이었습니다. 그 밤 영월의 산에서 혼자 흙을 퍼올리던 그 무명의 아전이 조선 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양녕대군처럼 권력에 올라탔을까요? 효령대군처럼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엄응도처럼 무릎을 꿇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그 물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간종의 능, 장능은 오늘도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청령포, 맑은 강물은 지금도 그 자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도 역사는 남고 역사는 남아도 결국 사람만이 기억됩니다. 죽이라고 한 사람도 침묵한 사람도 권력을 쥔 사람도 이제는 흙이 되었지만 삽을 들었던 한 사람의 이름만이 세월을 건너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이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한 이야기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불러내는
힘이 됩니다. 한국사 충격실록은 그 힘을 믿고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